택시 기사는 영자 씨가 말한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영자 씨는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태식 씨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후회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사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영자 씨는 올해로 68살이 되었습니다. 남편 최태식 씨와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40년을 넘기고 있었죠. 두 분 사이에는 43이 된 아들 진우 씨와 40살의 딸 미영 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딸 미영 씨는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하루는 이른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남편 태식 씨가 사업차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집에서는 영자 씨 혼자 92살 된 시어머니 김순자 씨를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5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그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영자 씨는 시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영자 씨의 다정한 말에도 순자 씨는 그저 멍한 눈빛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시 금세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로서의 도리라 생각하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밤만 되면 불안해하며 집을 나가려고 했고 영자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붙잡기 위해 종종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거의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영자 씨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며 두려워했고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영자 씨의 팔을 핥히어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영자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있으신 거야. 내가 더 인내해야지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특히 남편 태식 씨가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면 모든 책임이 영자 씨 혼자의 몫이 되었고 그 무게는 날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사랑하는 이를 지켜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돌보는 이들의 고통 또한 작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영자 씨 역시 그런 문화 속에서 자신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지치기 마련입니다. 영자 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밤새 시어머니를 돌보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계속되자 피로가 쌓이고 건강도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은 줄고 혈압은 오르고 머리는 항상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가끔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신의 상황을 한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도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아들은 바쁘고 딸은 멀리 있어 도움을 청할 데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영자 씨에게 요양원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태식 씨가 절대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태식 씨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아들로서 끝까지 모실 것을 다짐해왔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 씨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밤마다 이불을 덮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상황이 원망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영자 씨의 마음속에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책임감과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불혹을 넘긴 자녀들도 이제는 제 삶에 바빠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었고 남편은 사업과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영자 씨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영자 씨의 인내심도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순자 씨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자신의 이름도 가족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수십 번씩 반복했고 식사 때마다 음식을 거부하거나 바닥에 흘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영자 씨는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 씨가 여름 옷을 포함해 옷을 5겹이나 껴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는 시어머니께 왜 그렇게 옷을 많이 입으셨는지, 덥지 않으신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저 웃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가 옷을 하나씩 벗기려 하자 순자 씨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가져가지 말라며 영자 씨를 도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영자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웃에게 들릴까 걱정되어 서둘러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순자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영자 씨는 포기하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한참 후에야 순자 씨는 스스로 더워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매일같이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영자 씨는 점점 자신의 삶이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물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식 씨가 또다시 일주일간의 출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번만큼은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구해보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많이 지쳤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남에게 맡긴다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아내가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영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선 이해해 주길 바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에게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존재였고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기보다는 아들로서의 도리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출장날 태식 씨는 평소처럼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니 약 복용을 잊지 말고 식사도 제때 챙겨드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없을 때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해봤자 갈등만 커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영자 씨의 일상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특히 그날 밤은 유독 힘든 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을 서성였고 영자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보며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든 순자 씨를 보며 영자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어머니도 자신도 모두 힘들어질 뿐이라는 생각이 영자 씨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히 머릿속을 채워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출장해서 돌아오기 전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린다는 죄책감과 남편에게 들킬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서둘러 인터넷으로 주변 요양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평판이 좋은 요양원이 있었고 빈 자리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로 행복요양원에 연락한 영자 씨는 담당자와 시어머니의 입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화 너머로 친절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소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영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태식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튿날 영자 씨는 순자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짐을 꾸렸습니다. 옷가지와 평소 좋아하시던 이불, 가족 사진 몇 장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순자 씨는 영자 씨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시어머니께 오늘은 좋은 곳에 가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잘 돌봐드릴 거라고 설명했지만 순자 씨는 그저 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자 씨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후였습니다. 영자 씨는 가방을 들고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영자 씨는 택시를 불러놓은 상태였고 차는 이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에 오르면서 영자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그 집에서 이제 큰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영자 씨가 말한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영자 씨는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순자 씨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작은 결단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영자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며 가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영자 씨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영자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행복요양원은 주변이 녹지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은 깔끔하고 밝은 느낌이었고 입구에는 다양한 꽃들이 심어져 있어 방문객들을 반겼습니다. 영자 씨와 순자 씨가 도착하자 미리 연락을 받은 요양원 원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원장은 영자 씨를 반갑게 맞이하며 전화로 통화했던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를 향해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낯선 환경에 불안한 듯 영자 씨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영자 씨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 다정한 목소리로 여기서 좀 쉬다 가자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실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영자 씨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습니다. 중앙 로비에는 편안해 보이는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계절 장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몇 노인분들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영자 씨와 순자 씨를 안내하며 시설을 소개했습니다. 식당, 프로그램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자 씨가 머물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고 채광이 좋았습니다.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원장은 이곳에서 순자 씨가 지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분과 같이 방을 쓰시긴 하지만 그분도 조용하신 분이라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준비해온 짐을 풀면서 순자 씨가 좋아하던 이불을 침대에 깔고 가족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순자 씨는 침대에 앉아 무표정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소 수속을 마치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양손을 잡았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집에 다녀오겠다고, 내일 또 오겠다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 밥도 잘 드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영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이 영자라고, 아들 태식의 아내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영자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씨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영자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커다란 바위를 등에 진 것처럼 말이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버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자 씨는 오랜만에 고요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집 안에는 이제 영자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실까 걱정하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식 씨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튿날 영자 씨는 약속대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순자 씨는 공동 휴게실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순자 씨는 전날보다 편안해 보였고 옆에 앉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순자 씨는 잠시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의 순자 씨는 영자 씨를 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왔다며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굳이 정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양사에게 물어보니
치매 환자들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 가족을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요. 영자 씨는 그날 오후 내내 요양원에 머물렀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식사도 하고 요양원에서 진행하는 미술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순자 씨가 그린 그림은 알아볼 수 없는 모양이었지만 영자 씨는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순자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귀가 시간이 되어 영자 씨가 일어서자 순자 씨는 다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 씨는 내일 또 오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함께 한 시간이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영자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잊지 않을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 씨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순자 씨가 요양원에서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문 인력들의 돌봄을 받으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어쩌면 이 선택이 순자 씨에게도 더 나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 씨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 순자 씨를 만났고 순자 씨는 조금씩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영자 씨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갑자기 집에 가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했고 전문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들은 영자 씨에게 치매 환자의 행동 패턴과 대처법에 대해 조언해 주었고 덕분에 영자 씨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남편 태식 씨의 출장이 끝나갈 무렵 영자 씨는 어떻게 상황을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태식 씨에게 미리 전화로 알릴까 생각도 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태식 씨는 화를 낼 것이 분명했고 영자 씨는 그 폭풍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영자 씨는 요양원을 찾아 순자 씨에게 내일은 아들이 함께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잠시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들을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태식 씨가 어머니의 상태를 직접 보면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 씨는 태식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소갈비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마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정성을 들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고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 씨가 돌아온 것입니다. 영자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태식 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평소처럼 다녀왔다고 인사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며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실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식 씨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영자 씨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자 씨는 식탁으로 남편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식사를 하고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태식 씨는 이미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태식 씨는 다시 한번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약간의 강압이 실려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영자 씨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순간 태식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태식 씨는 영자 씨가 어떻게 자신과 상의도 없이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그리고 전문적인 돌봄이 순자 씨에게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태식 씨는 식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들로서 끝까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내가 자신의 뒤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를 믿고 출장을 다녔는데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에게 요양원에 한번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요양원의 환경을 둘러본 후에 판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데리고 오겠다며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영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영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돌아올 남편과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마음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결정으로 결혼 생활까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식 씨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출발했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분노 대신 혼란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영자 씨가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태식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요양원에 그대로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데려오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태식 씨는 소파에 힘없이 앉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어머니를 만났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이 왜 자신을 데려가려 하냐며 소리를 지르셨다고 합니다. 원장과 간호사들이 와서 태식 씨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어머니의 치매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태식 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실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면서 아내에게 모든 부담을 떠안겼다는 사실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태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자의 눈물은 쉽게 보기 어려운 것. 영자 씨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식 씨는 자신이 이기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아들로서의 의무만 생각했지 아내의 고통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태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의 시설이 생각보다 좋았고 어머니를 돌보는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의외로 평화로워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태식 씨는 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과 상의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식 씨는 자신이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동안 아내가 어머니를 돌보며 겪었을 고충에 대해 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이 어머니에 대해 가진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그대로 모시되 함께 자주 찾아뵙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식 씨는 앞으로는 출장을 줄이고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자 씨도 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니를 정성껏 찾아뵙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와 태식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갈등이 의외로 빨리 해결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부가 함께 헤쳐나간다면 못 넘을 산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순자 씨는 공동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식 씨와 영자 씨를 본 순자 씨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따라 순자 씨의 기억이 조금 돌아온 듯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태식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본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태식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와 태식 씨는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하여 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함께, 때로는 따로 방문했지만 두 사람 모두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특히 태식 씨는 이전과 달리 출장을 줄이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는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순자 씨의 상태는 들쑥날쑥했습니다.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들과 며느리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다가도 때로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전문적인 케어와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전반적인 상태는 이전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태식 씨가 출장으로 요양원을 찾지 못하게 되자 영자 씨는 혼자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순자 씨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영자 씨를 보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반겼고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순자 씨의 이야기는 때때로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영자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들어주었습니다. 산책 후 영자 씨는 순자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려던 영자 씨의 눈에 낯선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가 집에서 가져온 물건 중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나 싶어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몇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일기장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표지에는 김순자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고 30년 전부터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타인의 일기를 읽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자신의 기억을 많이 잃어버렸고 어쩌면 이 일기장이 순자 씨의 과거와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영자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갈색으로 변색된 종이 위에 정갈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30년 전 영자 씨가 태식 씨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입덧으로 힘들어했다. 내가 먹던 약초가 입덧에 좋다고 하여 다려주었더니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 모습이 꼭 내 딸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다. 영자 씨는 놀랐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첫 아이를 가졌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려준 약초차 덕분에 입덧이 한결 나아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어머니는 표정 없이 차만 건네주셨을 뿐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에 그저 의무감에서 해주신 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영자 씨는 계속해서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자신과 관련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아플 때 시어머니가 몰래 걱정하며 절에 가서 기도했던 일, 영자 씨의 생일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했던 일, 태식 씨와 다툼이 있을 때 아들을 나무라며 너누리 편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참았던 일 등 시어머니의 숨겨진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 페이지가 영자 씨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20년 전 영자 씨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했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아이를 잃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했다.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지만 며느리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대신 밤새 방에서 혼자 울었다. 며느리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 내 성격이 이렇게 굳어 있다니. 마음은 있으되 표현을 못하는 내가 미웠다. 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영자 씨에게 몸조리를 잘하라는 말씀만 하셨기에 영자 씨는 시어머니가 무심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염려가 가득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면서 영자 씨는 시어머니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가족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특히 며느리인 영자 씨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은 5년 전 순자 씨가 자신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요즘 기억이 자꾸 흐려진다. 사람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잊게 되면 어쩌나 두렵다. 특히 우리 며느리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며느리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을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잊게 될까봐 두렵다. 영자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은 채 오열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분의 진짜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시어머니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영자 씨가 일기장을 읽고 있을 때 요양원 간호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의 약 복용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일기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지고 들어오자 영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돌려 영자 씨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영자 씨는 그 너머에 있는 따뜻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그 따뜻함을. 영자 씨는 시어머니께 약을 드시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얌전히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신 걸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영자 씨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영자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자 씨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생활하셨던 시어머니. 방 안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옷장, 화장대, 그리고 침대 위에 놓인 베개까지. 영자 씨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문득 영자 씨의 눈에
화장대 서랍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다양한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여행 때 찍은 사진들, 그리고 작은 쪽지들. 영자 씨는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 감사의 말,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그 사이에 낯선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영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영자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영자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언젠가 내 기억이 모두 사라질 때를 대비해서야.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했어. 앞으로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갈 거라고. 그래서 아직 정신이 맑을 때 이 글을 남기려고 해. 영자야, 우리가 함께 산 지 30년이 넘었구나. 그 세월 동안 넌 항상 좋은 며느리였어. 아들을 잘 챙겨주고 손주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었지. 내가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못해서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지만 난 항상 너에게 고마웠어. 특히 내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해준 것,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준 것, 명절 때마다 친정도 가지 못하고 시댁 일을 도와준 것, 이 모든 것이 너무 고마웠어. 내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면 어쩌면 나중에는 너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몰라. 그때가 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건 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그저 병 때문이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너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만약 내가 너무 힘들어지면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생각해봐. 내가 평생 나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해. 너도 너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이야. 어머니가 편지를 읽은 영자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자신의 상태를 예견하고 자신을 위해 이런 배려를 해두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시어머니를 오해했는지,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태식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영자 씨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발견한 일기장과 집에서 찾은 편지에 관한 이야기를. 태식 씨는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도 어머니를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적은 분으로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는 남편에게 일기장과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식 씨는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의 속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 늦은 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구나. 태식 씨의 말에 영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얼마나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얼마나 그분을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태식 씨는 자신이 사업과 출장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영자 씨의 말에 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더 자주 요양원을 방문하고 더 많은 시간을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영자 씨와 태식 씨는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두 사람은 순자 씨가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이는 순자 씨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다가가자 순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순자 씨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태식 씨가 먼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태식이에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순자 씨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식이란 이름은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태식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 씨도 순자 씨의 다른 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약속할게요. 순자 씨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만 그 미소에 담긴 따뜻함이 두 사람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자 씨와 태식 씨는 정말 자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태식 씨는 가능한 출장을 줄이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뵈었고, 영자 씨는 거의 매일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영자 씨의 친정어머니도 함께 방문하여 옛 친구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양원의 간호사들은 이 가족의 변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노모를 맡긴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헌신적인 가족이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노인분들의 가족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영자 씨와 태식 씨는 거의 매일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영자 씨는 단순히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미술 활동을 할 때는 시어머니 옆에서 함께 그림을 그렸고, 음악 활동을 할 때는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때로는 다른 노인분들까지 돌봐드리며 요양원의 든든한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태식 씨 역시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좋아하시던 음식점에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순자 씨의 상태가 좋은 날에만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런 날들이 태식 씨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영자 씨는 시어머니의 방을 꾸미는 데에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으로 방을 장식했고 가족 사진을 새로 인화의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비록 순자 씨가 그 의미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영자 씨는 최대한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영자 씨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통해 알게 된 작은 취향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실천했습니다. 일기장에 좋아한다고 적혀 있던 들국화를 자주 가져다 드렸고, 즐겨 들으시던 트로트 음악을 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방식으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꼭 깍지를 끼는 방식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 씨는 요양원의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방문이 거의 없는 노인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자 씨는 그분들에게도 말벗이 되어드리고 작은 간식이나 선물을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 씨는 요양원 원장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돕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영자 씨에게 요양원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일주일에 3번 오전 시간에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분들의 식사를 돕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때로는 간단한 마사지나 산책 동반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자 씨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노인분들의 지혜, 그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태식 씨도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된 것이 처음에는 위기처럼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영자 씨와 태식 씨의 자녀들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것에 대해 의견이 갈렸던 아들 진우 씨와 딸 미영 씨도 부모님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던 미영 씨는 휴가를 내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요양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도 미국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시작해볼까 해요. 미영 씨의 말에 영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실천이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순자 씨의 상태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가능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깊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상은 규칙적이면서도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건강 체조나 인지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는 음악 활동이나 미술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보거나 가족 면회 시간을 가지고 밤 9시에는 취침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런 일정을 파악하고 시어머니가 가장 활기찬 시간대에 방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통 오전 10시경이나 오후 3시경이 순자 씨의 상태가 가장 좋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로 일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 가야 했지만 그 외에는 시어머니의 컨디션에 맞춰 방문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영자 씨는 요양원의 작은 정원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영자 씨의 손을 꼭 잡고 가끔씩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정말 좋죠. 저기 꽃들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영자 씨는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영자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치매 환자들에게는 말을 계속 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는 영자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꽃, 예뻐. 비록 짧은 두 마디였지만 영자 씨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시어머니의 언어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네, 정말 예쁘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들국화도 저기 피었어요. 순자 씨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자 씨는 시어머니가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것처럼 들국화를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들국화 몇 송이를 꺾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들국화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요양원의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진료 시간이라며 순자 씨를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아쉬웠지만 순자 씨의 건강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순순히 보내드렸습니다. 간호사는 영자 씨에게 1시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시간 동안 요양원의 다른 노인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특히 가족의 방문이 거의 없는 박 할머니께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90세가 넘은 고령이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방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박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영자 씨가 다가가자 박 할머니는 밝게 웃었습니다. 영자 씨의 방문을 늘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자 양이 왔구나. 오늘도 예쁘게 차려입었네. 영자 씨는 박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즘 텔레비전에서 하는 드라마 이야기까지. 비록 시어머니와는 대화가 어려웠지만 박 할머니와의 대화는 영자 씨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영자 씨는 다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진료를 마친 순자 씨는 휴게실에서 다른 노인분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다가가자 몇몇 노인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며느리가 왔네. 우리 순자는 복이 많아.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있으니. 영자 씨는 그 말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좋은 말을 해두셨나 싶었습니다. 순자 씨 옆에 앉은 영자 씨는 요양원에서 준비한 음악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옛 가요를 함께 듣고 때로는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는 노래를 들을 때면 유독 생기가 돌았습니다. 발을 작게 움직이거나 손가락으로 리듬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 씨도 퇴근 후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세 가족은 요양원의 작은 면회실에서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식 씨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과일을 깎아 드렸고 영자 씨는 준비해간 영양제를 드렸습니다. 비록 순자 씨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길에 태식 씨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자신은 일 때문에 매일 오지 못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봐주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식 씨는 문득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는지, 혹시 집으로 다시 모셔올 생각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영자 씨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오면 어떨까? 하지만 곧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24시간 케어가 가능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어머니의 상태를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케어가 어려울 것이고 결국 시어머니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지금 요양원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곳이 시어머니에게 더 좋은 환경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태식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1년 가까이 되어갈 무렵 순자 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폐렴으로 인해 고열이 발생했고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영자 씨는 한밤중에 요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식 씨는 출장 중이었기에
영자 씨가 혼자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영자 씨에게 순자 씨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의 치매까지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눈물을 참으며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해 빨리 돌아오라고 알렸습니다. 태식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의료기기에 연결된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태식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순자 씨의 회복을 빌었습니다. 며칠 동안 영자 씨와 태식 씨는 병원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적극적인 치료 덕분에 순자 씨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열이 내리고 호흡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회복세가 지속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약해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이렇게 병원 침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상태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영자 씨와 태식 씨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순자 씨의 상태는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고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령과 치매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자 씨와 태식 씨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작별을 고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를 마친 후 순자 씨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영자 씨는 이전보다 더 자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영자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족들의 근황, 날씨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은 추억들까지. 태식 씨도 가능한 한 자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을 조정해 시간을 내었고 때로는 업무를 집에서 처리하면서 요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아들로서 마지막 효도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자녀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특히 미국에 살던 딸 미영 씨는 한 달간의 휴가를 내어 한국에 와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아들 진우 씨도 주말마다 요양원을 찾아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리곤 했습니다. 가족 모두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순자 씨의 상태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 씨와 태식 씨는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다가오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오후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영자 씨와 태식 씨 그리고 손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92세의 나이로 긴 인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장례는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습니다. 순자 씨의 마지막 가는 길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요양원의 직원들과 동료 노인분들도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특히 영자 씨가 돌봐주었던 박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조문했습니다. 순자 씨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요양원에서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는 장례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보낸 30년의 세월.
그리고 마지막 1년간 비로소 알게 된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 그 모든 것이 영자 씨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장지에 도착해 순자 씨의 유골함을 모시는 순간 영자 씨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와 사랑을 담아 말했습니다. 비록 늦게 알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자 씨는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옷장 속 정갈하게 개어진 한복들, 화장대 위에 놓인 오래된 화장품들, 그리고 서랍 속 소중히 간직되어 있던 사진첩들. 영자 씨는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영자 씨와 태식 씨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웃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손주들의 사진도 많았습니다. 진우와 미영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등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요양원에서 찍은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순자 씨를 중심으로 태식 씨, 영자 씨, 그리고 손주들이 둘러서 있는 모습. 그 사진 속 순자 씨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사진을 떼어 액자에 넣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액자를 거실 중앙에 걸어두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